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교과서 210쪽, 211쪽에서 글에 나오는 좀 어려운 단어들을 같이 사전으로 찾아봤죠. 국어사전과 백과사전 모두 활용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국어사전은 일단 글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그걸 보고 이해가 되면 오케이지만 국어사전에 나온 단어, 낱말의 뜻만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백과사전을 통해서 그림 자료, 사진 자료, 예시 자료 등등을 모두 봐야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을 모두 공부했었는데 백과사전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너무 자세하고 깊게 설명이 돼서 백과사전으로 공부하면 오히려 더 헷갈렸던 단어도 있었죠. 우리가 단어 종류에 따라서 국어사전으로 알아볼지 백과사전으로 알아볼지 아니면 둘 다 알아볼지 우리가 편한 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들 배웠는지 한번 돌아볼게요. 퇴적이란 단어도 배웠고요. 협곡이란 단어도 배웠고 궤도라는 단어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칸이 모자라서 쓰지는 못했지만 천체라는 단어도 우리가 어렵다고 210쪽에 썼었어요. 이 단어들이 어떤 뜻이었는지 빠르게 점검을 해보면 자, 위에서부터 관측은 관찰해서 측정하는 거. 그냥 관찰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내 친구 얼굴 관찰, 해바라기 관찰. 그냥 자세히 보는 것, 관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모습을 각도나 거리, 킬로미터 같은 거리나 무게나 들이 같은 이런 숫자를 활용하는 정확한 계산값을 얻어내는 것까지 해야 관측이 됐습니다. 관측이란 말은 자연현상 중에서도 하늘에 떠있는, 우주에 있는 그런 천체들이나 날씨랑 관련된 것들을 볼 때 그냥 관찰이라고 안 하고 관측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체라는 말이 나왔죠. 천체는 어떤 뜻이냐면 밤하늘에 떠있는 별, 행성, 소행성 등등등 우리가 하늘,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천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단어들 찾아본 다음에 천체도 한번 검색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부터 돌아보면 태양계는 뭐였죠?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있어서 이 주변의 행성들을 달고 다닌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 중에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구 외에 다른 행성들이라고 해서 지구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 라고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당연히 지구도 포함입니다. 지구도 있고 지구 외에도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변에 있어서 태양이 너무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가지고 어디 멀리 못 도망가고 이 주변을 뱅글뱅글 돈다고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닿는 길을 뭐라고 했죠? 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본 어려운 단어 중에 궤도도 있었어요.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생기는 둥그런 길을 궤도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퇴적이라는 뜻 뭐였는지 얼른 이것도 생각해 볼까? 퇴적은 쌓인다. 쌓이는 것. 그런데 가볍게 한두 번 쌓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아주 그냥 층층이 단단하게 쌓이는 걸 퇴적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물이나 바람이나 빙하, 얼음이죠. 이런 등등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바람이 불어서 혹은 물에 휩쓸려서 얼음을 타고 떠돌다가 운반이 되다가 특정한 곳에 쌓이고 그 위에 쌓이고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거를 우리가 퇴적한다고 했습니다. 퇴적. 또 어려웠던 단어 협곡. 자, 협곡은 뭐였어요? 깊은 골짜기인데 얘네가 원래는 돌이었는데
이제 바람이 불었다던가 뭐 지진이 났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중간이 깊게 파이고 벌어져서 벽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생긴 걸 이거 협곡이라고 했어요. 협곡이어서 여기는 쉽게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통이 아주 안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모습 그대로 너무 자연의 현상이 아름다워서 일부러 보려고 헬리콥터 타고 여행 가는 사람도 헬리콥터 타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죠. 여행을 가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 협곡을 관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여길 건너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암담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려운 단어들을 돌아봤는데, 자, 칸이 부족해서 여기에 적지 못했던 단어 천체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천체, 밤하늘에 떠 있는 것들 정확한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천체를 지식백과에 검색했더니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천체는 별, 행성, 달, 소행성 등과 같이 우주에 있는 뭉쳐있는 물질 덩어리를 의미한다. 이게 뭔 뜻이냐면 반짝반짝 별 알죠? 달 알죠? 행성은 뭐냐면 지구, 자, 수성, 지구, 금성, 목성, 화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이 다 행성, 지구도 행성이에요. 우리 우주에 있는 행성. 소행성은 행성은 행성인데 좀 작은 거. 우주에 떠 있는 게 참 많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구 어디게요? 지구 여기 있습니다. 지구도 태양계에 속해 있는 행성 중에 하나죠. 얘네들이 다 천체라고 하는데 우주에는 참고로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중요해서 설명을 한 것뿐인데 우주에 이런 모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태양계는 천체들 중에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잡아 끄는 힘이 강해서 여기 주위를 못 벗어나고 이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행성들, 얘네들을 다 묶어서 태양계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둥그런 선은 뭐예요? 이 행성들이 돌고 돌고 도는 길, 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밤하늘에 떠 있는 얘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다른 땡땡개, 어쩌고저쩌고 개 이런 모임들도 다 천체.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도 다 천체. 하늘에 떠 있는 거 다 천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주에 있는 거. 천체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죠? 밑에 보면 여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태양계가 있네요. 태양계에 우리 과학자들이 태양계 행성들을 관측하셔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얼만큼 서로 떨어져 있는지, 얼만큼 지구에 비해 무거운지, 태양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측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자, 관측은 그냥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들로 측정을 하신 거예요. 얼만큼 떨어져 있을까? 얼만큼 무거울까? 얼만큼 빽빽할까?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몇 년이 걸릴까? 이런 것들을 그냥 관찰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측정, 관측을 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네이버에 검색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교과서로 가서 우리 드디어 글 읽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로 넘어왔습니다. 교과서 207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글의 제목은 화성 탐사의 현재와 미래. 사람들이 화성을 관찰하고 관측하러 오래전부터 많이 다녀왔는데 이 화성의 모습을 보면 언뜻 보면 꼭 뭐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같지 않나요? 이 화성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탐사하고 관측하고 관찰한 결과 지구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 요렇게 될 거라고들 얘기합니다. 즉, 지구의 미래 모습이 꼭 화성 같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화성에는 지금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다고 조사가 됐지만 옛날에 생명체가 살았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요 북극에 얼음 같은 게 끼어 있고 여기 약간 이게 뭐예요? 강줄기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생명체가 다 죽고 없지만 옛날에는 분명 생명체가 살았을 것이다. 우리 지구도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명체가 다 죽고 물도 말라붙고 하더라도 꼭 이 화성의 모습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언젠가는 생명이 꺼질 텐데 미래의 모습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화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도 이 화성의 존재를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었대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207쪽의 첫 번째 문단부터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화성은 중세 이전에도 하늘을 관측하던 과학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천체였고 화성이 지금 색을 봐서 알지만 붉은 별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밤하늘에 있는 관찰되는 관측되는 저 별이 왜 이렇게 빨갈까? 저건 어떤 별일까? 관심을 가졌어요. 언제부터? 중세 이전부터. 자, 중세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1년이죠. 2021년이죠. 중세는 언제까지냐면 한 1400년대 정도. 1400년대, 1500년대. 언제부터? 언제부터게요? 약 400년대부터 거의 1000년 동안의 시기를 중세라고 합니다. 엄청 오래죠.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까지냐면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있던 그 시대부터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있던 시대부터 언제까지? 조선시대 초기까지 요거를 우리 전체 역사에서 중세라고 하는데 화성은 이전이니까 훨씬 옛날이죠. 이때부터 이미 하늘에 관심을 갖던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호기심을 자아냈대요. 왜냐하면 유독 빨가니까 저 빨갛게 빛나는 것은 대체 무엇인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천체망원경도 개발하고 천체망원경으로 보고 봐도 너무너무 신기해. 저건 대체 무슨 별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도 꼭 저 별처럼 생기지는 않았는가 굉장히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미국의 바이킹 우주선을 타고 화성 착륙 성공! 화성의 표면의 모습을 지구에게 알려줬는데 어떻더래요? 사람들이 살지 않아. 사람 같아 보이는 생물체는 살지 않는데 군데군데 강줄기가 마른 것처럼 옛날에 꼭 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고 북극에는 약간 얼음 같아 보이는 게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미 이 화성의 불은 꺼졌어요. 화성은 춥고 물도 없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옛날에는 꼭 누군가 살만했던 것처럼 왠지 북극곰처럼 추위에 강한 동물들이 살았을 것 같고 이 물줄기 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 물고기 같은 애들이 살았을 것 같고 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이랑 비슷한 모습이 발견이 됐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궁금해서 가봤더니 진짜 뭔가 있어. 헉! 왠지 지구의 미래 모습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탐사를 가서 보는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8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 뒤에 또 시간이 흘러서 1997년. 이때는 선생님이 4살 때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이죠. 선생님 4살 때. 미국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 안에 들어가서
화성 표면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찍어서 지구로 보내줬대요. 이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왠지 우리 지구의 땅 같은 모습 같지 않아요? 땅덩어리 돌멩이 같은 게 막 있는데 보니까 높이 솟은 고원지대. 자, 고원지대는 산처럼 이렇게 높은 지대를 말해요. 또 길게 뻗은 좁은 협곡. 우리 협곡 배웠죠. 자, 고원과 협곡이란 뭐예요? 고원은 이렇게 높이 솟은 이 높이 솟은 땅 모양. 협곡은 좁고 깊은 골짜기, 파인 곳. 높은 곳이랑 파인 곳이 다 있었다는 거죠. 또 화산.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큰 화산도 있더라는 거예요. 꼭 지구 같아. 지구에도 높이 솟은 지대, 협곡, 화산 다 있는데 이게 화성에도 있대. 또 같은 해에 다른 탐사선은 강줄기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암석, 그 땅 조각을 조사했는데 이 화성에서도 강물의 침식과 퇴적작용이 있었대. 우리 바다 이거 검색했는데 뭐였죠? 쌓이는 거. 침식은 참고로 깎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 땅 위로 물이 흘러요.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물이 흐르면 물 자체는 부드럽지만 아주 오랜 시간 흐르다 보면 이 물이 지나가는 부분의 땅이 깎이고 또 이 물을 타고 운반된 자갈, 흙 같은 것들이 이 강이 끝나는 부분에 쌓이고 과학 시간에 배웠죠? 침식과 퇴적, 깎이고 쌓이는 부분들이 지구에서 많이 본 건데 이게 화성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옛날에 물이 있었다. 무언가에 의해 운반돼서 깎여나가고 쌓이고 하는 것을 보아 이 화성에도 물이 있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낸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않는 삭막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옛날에는 물이 흘렀다는 증거를 우리 지구인들이 찾아낸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강물이 흐르고 오르면 땅도 깎여 나가고 강물이 흘러서 밑부분에는 강물이 데려온 흙 같은 것들, 돌멩이 같은 것들이 쌓이고 이런 침식과 퇴적작용이 일어나는데 화성에도 이런 증거가 있는 걸로 봐서 옛날에 물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었대요. 화성 모습인데 선생님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사막처럼 느껴졌어요. 그쵸? 약간 자세히 보면 돌이 우리 지구에서 보는 돌보다는 좀 더 까맣고 약간 좀 버석버석 말라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얼핏 보면 지구라고 생각이 되죠. 이어서 209쪽으로 가볼게요. 화성에 진짜 아직도 물이 있는지는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왜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화성에 사는 사람이나 외계인까지는 아니어도 벌레 같은 작은 생명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2004년, 이때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네요. 여러분은 아직 태어나기 좀 전이네요. 이때 이 탐사선은 물의 영향을 받은 암석을 발견했습니다. 암석, 돌덩이를, 큰 돌을 보니까 물의 영향을 받은 뭔가 줄무늬가 있었다던가 구멍이 뚫렸다던가 하는 귀한 돌을 발견했대요. 물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됐다는 걸 알 수 있었대요. 자, 이제는 시간이 흘러 2012년. 이때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을 때네요. 그쵸? 2012년이면 우리 친구들이 태어났을 때요. 선생님은 이때 2012년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 이때는 화성의 적도 부분에 착륙했다. 화성의 요 가운데쯤 되는 부분에 이 탐사선이 도착했는데
화성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뭘 발견? 얼음. 여러분, 얼음은 뭐가 언 거예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죠. 얼음이 있다는 건 무슨 뜻? 물이었었다는 뜻. 즉, 지금은 너무 화성이 추워서 물이 흐르지 않지만 얼음이 있다는 건 옛날에 물이 있었다는 뜻이죠. 요게 바로 우리 화성 탐사하고 온 탐사선입니다. 여기 안에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카메라들이 있어서 화성의 모습을 찰칵찰칵 찍어올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만 봐서는 화성인지 모르겠지 않나요? 그런데 이 주변을 보니까 깨끗한 우리 지구와 같은 하늘색 하늘이 아니라 뭐가 없어 보이긴 하죠. 미세먼지가 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잘 보니까 보통 우리 지구에 푸른 풀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는 하지만 왠지 약간 돌 같기는 하고 군데군데 자국이 있고 하얗게 얼음이 있고 진짜로 옛날에 지구 같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기하죠?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화성 한번 가보고는 싶네요. 어렵겠지만 210쪽으로 넘어오면은 자, 선생님의 소원이 언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 2030년. 지금이 2021년이니까 9년 뒤네요. 9년 뒤면 선생님은 30대가 되고 여러분도 어른이 될 나이네요. 그쵸? 사람들이 2030년까지 화성을 여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대. 정말 9년 뒤면 화성을 여행할 수 있을까?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 상상이 안 돼요. 앞으로 화성을 진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대요. 자, 큐리오시티 누구였어요? 아까 화성 조사했던 탐사선, 그 기계죠, 기계. 이거를 위해서 화성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정보를 모으고 있대요. 사람들이 하도 화성을 궁금해하니까 화성에서 여행을 하려면 먹고 자고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열심히 모으고 있답니다. 화성 여행을 위해 마스 2020 로버, 요거는 그냥 기계 이름이니까 우리가 단어 찾아도 안 나와요.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 이 탐사선은 사람들이 화성에 살기 위해 필요한 산소, 자원, 흙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여행하려면 며칠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지금 하고 있겠죠? 오, 완전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화성의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왜 하필 화성을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 수성, 금성은 우리가 탐사선이 못 가요. 가자마자 녹아내려요. 그렇다고 목성, 토성도 못 가요. 일단 멀기도 하고 그나마 지구랑 가깝고 그나마 지구랑 비슷해서 탐사선이 돌아다닐 수 있는 행성이 화성이라서 화성에 가는 겁니다. 금성에는 발을 디디는 순간 그냥 아주 빨려 들어가고 찌부러진다고 선생님 들은 것 같아요. 목성 이런 데 너무 춥고요. 그쵸? 요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화성이 그나마 지구랑 비슷하니까 화성에 한번 놀러 가고 싶다. 화성을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 지구가 언젠가 화성처럼 되니까 화성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2030년에 화성을 여행할 수 있게 될지, 만약에 진짜 화성 여행 상품이 나온다면 선생님은 여러분이랑 이 글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 교과서 210쪽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건데 함께 글을 읽어봤으니까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기 전에 여러분이 1, 2, 3번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적어도 좋고 적기가 어렵다면 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줄을 쳐보십시오. 영상 멈춰놓고 3번에 있는 문제들의 답을 여러분이 찾아봅시다. 자, 답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럼 우리 한번 답을 맞춰봐요. 1번,
오래전에 화성 표면에 물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증거. 오래전에 화성 표면에 물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교과서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 위로 쭉쭉쭉쭉쭉쭉 넘어가 보면 무엇과 무슨 작용? 화성에서 강물의 침식과 퇴적 작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화성 암석이 있었죠. 왜요? 화성 표면에 암석이라는 건 이제 거대한 돌, 땅 그 부분인데 여기에 강줄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요? 물이 있었으면 이 땅덩어리가 깎이는 것, 침식하는 것, 또 쌓이는 것, 퇴적하는 것들이 표면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강이 깎인 부분 아니야? 이거 지금 퇴적한 부분 아니야? 물이 흘렀네 라는 것을 암석에 있는 그 강줄기의 모양을 통해서 물의 증거를, 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이 부분 밑줄 한번 쳐보고 우리 교과서에도 옮겨 적어볼게요. 화성 암석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보세요, 여러분도. 강물의 침식과 퇴적 작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화성 암석이 있다. 자, 중요한 단어 강물, 침식, 퇴적, 암석. 자, 강물이 흐르면서 요 주변의 돌덩이와 땅덩어리를 깎아내려. 이게 바로 침식. 깎아내려서 데려온 이 모래알, 진흙 같은 것들이 강의 끝나는 부분에 가득가득 쌓여. 퇴적. 강물이 너무 시간이 흘러서 말라버렸지만 이 땅덩어리가 깎이고 쌓인 부분을 화성에 남아있는 암석을 통해 알 수 있지. 왜요? 땅에는 강물이 지나간 깎인 자국과 쌓인 모습이 있을 테니까. 강물이 없어져도. 그쵸? 강물의 침식과 퇴적 작용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화성 암석을 통해 화성 표면에 물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영향을 받은 암석을 발견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죠? 교과서에 나왔는데. 교과서의 어떤 부분? 여기 물의 영향을 받은 암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었대요? 화성 표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물이 있다가 증발했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걸 알려준대요. 이 말은 자,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물이 고였겠죠. 자, 물이 날아가면 고였던 부분에 자국이 남겠죠. 이거를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에 자국 나지 않겠어요? 물이 고였다가 날아갔다가 고였다가 날아갔다가. 물에 자국이 있는 암석을 통해서 여기에 물이 있었네. 물이 있었다가 날아갔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적어볼게요. 화성 표면에서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 물이 있다가 증발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 말은 꼭 지구처럼 우리 지구도 바다까지는 아니어도 강물 정도는 가뭄이 심하게 되면 좀 줄어들고 마르기도 하죠. 계곡도 마찬가지. 또 비가 많이 내리면은 물이 차기도 하고. 이런 게
화성에서도 있었다니 반가운 거예요. 화성도 우리처럼 지구처럼 물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했구나. 마치 지구의 환경이랑 비슷하네? 반가운 마음이 든 거죠. 이런 물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영향을 받은 돌멩이에 큰 돌에 줄무늬가 나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 물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이 돌덩이들이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가 했나 봐 라고 되게 반가웠었나 봐요. 물의 영향을 받은 이 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네요. 자, 보면 물이 흘렀다는 거, 물의 영향을 받은 존재가 있다는 거, 이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고 할까? 왜? 물이 있다는 것, 곧 생명체가 있다는 것.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완전히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벌레도 우리 사람처럼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습기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완전히 태양빛 아래 말라 죽을 수는 없습니다. 물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진짜 생명체의 흔적이라도 발견하면 아주 난리 나겠어요. 그쵸? 물을 이렇게 집착하는 건 생명체가 있었을까 봐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상상만 하던 외계인 진짜 있을 수도 있어. 상상만 하던 지구 밖의 존재 있을 수도 있어.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혹시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는 지금 이 얘기가 지루하겠지만 선생님도 과학에 막 엄청 관심 갖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성에 진짜 생명체가 있을까봐 한때 너무 깊게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마저 풀어야 이번 시간 끝나겠죠? 큐리오시티 누구였어요? 탐사선이었어요. 화성에 가서 조사하고 사진 찍고 오는 그 기계. 어떤 정보를 모으고 있대요? 아까 여행 준비한다고 했죠. 어떤 정보? 화성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사람들이 거기 여행할 거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삭막해진 메마른 화성에서 살려면 물도 필요할 거고 또 공기는 어떻게 할 거고 따뜻하게 해줄 집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대요. 필요한 정보를. 이거 그대로 옮겨 적어 볼게요. 화성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 오, 진짜 여행 갈 수 있나 봐.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아마도 지금쯤 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과서가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으니까 지금은 더 많은 조사를 했겠죠. 언젠가 우리 지구인들이 우주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성 탐사의 현재와 미래라는 글을 봤는데요. 사실 현재와 미래가 아니라 과거까지도 얘기했어요. 1976년, 97년 등등등 지금까지 우리 지구인들이 화성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탐사, 직접 가서 기계를 보내서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글에 담아내고 있죠. 여러분도 가끔 우리 뉴스에 오늘 블루문, 슈퍼문, 레드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주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면 한번 관심을 갖고 밤하늘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서는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아주 먼 훗날에는 지구가 언젠가는 멈출 겁니다. 지구에 사는 생명체가 언젠가는 다 죽을 건데 그 이후에 지구 다음에 또 지구 같은 행성이 나타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빨리 죽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주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에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지금 공부했던 것 중에 내가 풀지 않은 문제
이해가 되지 않는 낱말이 있다면 꼭 동그라미 쳐서 별표 쳐서 오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